우리 출판 이거 서점에 없어. 아니, 항의하는 거야? 내가 이거 살려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가만도 없어. 없어. 오래돼서 이제 깔리지 않을 텐데 아마 저희- 오래된 책이라. 네. 근데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아니, 뭐 플라톤의 국가론도 지금 깔려 있거든요. 아, 오래된 책인데 일상의 그 진창에서 벗어나서 책을 폈는데 더 진창이 있어. 힘들어. 지옥도야 지옥. 되게 외면하고 싶으니까 아마 나중에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이게 내가 납득이 안 된다. 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사실. 근데 고개는 끄덕여야 돼. 근데 고개 끄덕여야 되고 예의상. 근데 볼까요? 네.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네, 자 저는 김기하 기자입니다. 저는 정현욱 기자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방송 마이크 지금 어떤가요? 마이크 잘 들리나요?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아우 제가 들어도 그냥 제 말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하 목소리에 맞추면 정연호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정연호 목소리 말하길래 그걸 키우면은 김기하 깍 소리 지르니까 또 씨발 시끄러. 그걸 저는 차에서 블루투스로 들었는데 어. 이거 하면은 본인이 엄청 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소리 크게 하는 건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시더라고. 뭐 달라졌나요 이번에? 이번에 마이크의 배치를 바꿔봤습니다. 아 배치? 뭐 새 장비가 온다며? 이거 스탠드. 아 스탠드. 스탠드가 생겼죠. 이거 새 거야. 아 마이크를 주신 게 아니고. 네,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구입되었습니다. 뭐 스탠드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스탠드 정도 좀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신료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 달린 댓글 소개시켜드릴게요. 나인님이 작품이 무진기행이라 그런지 우기행이 EBS 선생님 같아요. 여담으로 책 읽기 바로 보지 못했지만 진도 따라서 책 읽게 되니까 뿌듯하고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김승옥 하면은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 말래.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가차 없어요. 바로 아웃입니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조민주님인가요? TV문학관 무진기행을 봤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죠. 책에서 대화가 아닌 구절을 배우들의 입으로 설명충처럼 얘기하는 장면들 좀 웃겼음. 오디오북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바로 이런.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연기가 가미돼서 좀- 이런 감성이 있죠. 다음 베이우스님이 무진기행 누구나 아는 소설이고 워낙 많이 들어서 안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도 읽은 것 같은 작품이었는데 책 읽기 덕분에 처음으로 제대로 읽었다. 이 책 읽기에 뭐랄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생각보다 짧은데? 하고 읽었는데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TV 문학관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새끼 밥 먹기도 힘들었을 1960년대에 등장한 윤희중의 허세, 솔직함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싶고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김승옥 작가님의 천재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신간 코너에서 김승옥 작가님의 장편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방송이 길어서 너무 좋은데 저는 기자님들의 추천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원래 위클리 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들어와서 아쉬워요. 매주는 아니어도 월간 추천 정도로 쉬어갈 겸 기자님들의 추천만으로 한 해를 채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하 기자님 한 달에 한 번은 목요일 밤에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3시에 자고 오늘 7시에 출근했어요. 정유혁 기자님 매주 다루는 책과 관련된 책 소개해주셔서 잘 읽고 있는데 정유혁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뭐 녹화를 해놓고 자른 적이 있었어요. 그죠? 뭐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런 걸 매주 선정해오라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면 안내 보내주더라고. 그렇다고. 근데 사실 그 이유가 그때 그거였잖아. 뭐 천문학자가 북극에 고립돼가지고 미드나잇 스카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미드나잇 스카이. 미드나잇 스카이. 네. 미드나잇 스카이 추천했었고 저는 북유럽 신화 추천했었어요. 북유럽 신화도 다 날라갔구나. 날라갔지. 본인 것만 날린 게 아닌데 그걸 날렸으니까 되게 공정. 그러니까 김초엽 소설 때 약간 방송의 분기점이었네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제 그걸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길어. 그거까지 하니까 뭐 2시간 반 돼가지고 누가 보겠나.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난영송님이 아오이 가든 살려고 예스24 들어왔더니 8월 13일 발송 예정이라고 해요. 예약 판매라고 해요. 뭐 유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살려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다 가봤어요. 직접 가서. 네, 저는 약간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주인장 혹시 아오이 가든 있소. 이렇게 다 보고
이걸로 할게요. 아니 근데 있는지 알아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직접 있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없으리라고는 없어. 의심을 안 해본. 여러분 이거 책 구하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관련된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따지기로. 그분한테 한번 따져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책이 없냐? 읽으려 하는데 책이 없다. 누구 탓이다? 출판사 탓이다. 이게 며칠 만에 구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신기한 게 교보문고에 주문하니까 한 5일 걸려. 5일, 4, 5일 걸려. 아 교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예스14 들어가. 이분처럼 4, 5일 걸려. 알라딘. 알라딘에 있었어요. 알라딘을 신청하니까 월요일에 주문하면 수요일에 오더라고. 알라딘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알라딘에 아무튼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10원 한 장 안 받았는데 아무튼 알라딘에서는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빨랐다. 아오일에 알라딘 인정? 인정. 네, 빨리 왔다는 얘기 들었고요. 다음 나정님 댓글 읽으십시오. 나정님, 우리 고인물 독자님이시죠. 네. 다음 주 편혜영 작가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좋은 평을 받으신 분이시네요. 호러 미스터리 장르의 상도 받으실 만큼 역시 우리 시대 대표 작가로 선정되는 분이시다 보니 내공이 상당하신 듯합니다. 괄호 생략. 단 저는 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듯하기도 작품 속에 고어물에 가까운 표현이 나온다 하여 심약한 저는 그냥 읽진 않고 기자님들 감상평만 들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소설집의 표제작 아오이 가든은 홍콩 사스 때를 모티브로 삼아 쓰신 소설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너무나 딱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평이어서 궁금하기도. 뭐 안 읽겠다도 안 읽겠다는 다 의지를 아시네요. 강력히 표현하시는. 저는 근데 나정님 댓글을 보니까 독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안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무엇을 상상하든 무슨 뭐 사스 뭐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옥이야. 그냥 이건 한 권의 지옥이야. 아니 진짜.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읽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아니 어느 날 본인이 읽은 날인 밤에 읽으셨나 봐요. 아침에 제가 비교적 일찍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났는데 카톡이 와 있는데 새벽에 뭐여 이씨. 뭐여 이거. 그래서 아 새벽에 또 한 번 놀라셨구나. 인간이 가장 겁을 많이 먹는다는 새벽 2시. 이거 보는데 이게 막 그러니까 치밀하고 서사가 막 무섭고 막 인간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막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한 페이지마다 다 지옥이야 그냥 지옥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다. 근데 매 페이지마다 지옥도가 펼쳐져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데스메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어 카톡으로. 이것은 문학계의 데스메탈이 아니야. 왜 음악에 데스메탈 좋아하면서 왜 그러니까 데스메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어물은 안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데스메탈은 그냥 애들 장난이었다. 아 데스메탈 밴드 여러분, 디어사이드, 오비추어리, 카르카스, 베헤모스 형님들, 아오이 가든을 읽어라. 모 형님보다 편혜영이 민. 편혜영입니다.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일단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안에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읽었죠. 왜입니까? 왜 들었습니까 이게? 일단 지금 김 기자 말했듯이 이게 이유입니다. 이런 소설이 국내에 잘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편혜영 작가가 셜리 잭슨상이죠. 2017년에 이제 세계 약간 미스테리 호러물에 주는 상을 셜리 잭슨 상이라는 네. 상이 전 처음 들어봤어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은 그 상을 탄 작가가 스티븐 킹이에요. 근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한국 그 번역원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 작품은 아니죠? 이 작품은 아니고 홀이자 홀. 이 작품 전혀 아니지. 그건 2017년에 받았어요. 한참 뒤에.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훌륭한 소설들이 사실 번역이 많이 안 돼갖고 맞아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저희가 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게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노벨상 쭈르륵 줄 텐데 이게 60년도에 그때 김승옥 소설 번역됐으면 상 받았겠죠. 그렇지. 아니 쌉 받죠. 쌉 받지 이거는 진짜 2개 받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상을 받은 작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50명 안에 들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 작가의 어떤
초기작이거든요. 그 작품 세계의 원형 같은 작품이어서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은 구하기도 힘드니까 좀 의아하시겠죠. 이게 왜 50편에 드나 했는데 일단 이 작가의 어떤 그 독특한 위치 그리고 그 위치의 어떤 근원 이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 책만큼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의 그렇지.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큰 소설은 없을 거야 진짜. 리포트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막 옛날 얘기 같고 현대적 괴담이라 그러니까 아 좀 무서운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읽으시면 이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지옥이라 이래 지옥. 이렇게 읽으시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단 이것도 이제 소설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같이 이제 있는 건데 자 요거를 일단 아오이 가든이라는 요 짧아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성비가 좋다. 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죠? 또 어디가? 그만 가. 지금 오진주 작가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경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어제 이제 과음을 하셔가지고 하이볼을 한 20잔 마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10시에 문 닫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하잖아요. 6시부터 술을 먹어도 4시간 밖에 못 먹는단 말이지. 우키 M 하고 드셨다면서? 우키 M하고 둘이 먹었답니다. 우키 M이랑 오진주랑 둘이 하이볼을 4시간 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이따가 들어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30초에 한 번씩 토하고 있다고 본인이 아까 얘기했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35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까지거든요. 이렇게 얇은 단편이에요. 근데 이거 읽는 동안 여러분 정말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뒤를 봤어요. 몇 페이지 남았나. 나는 정말 읽고 또 읽고 막 한 문장을 읽고 또 읽고 이게 실화인가? 그거보다 약간 좀 내가 이게 잘못 본 거 이게 아니야? 잘못 본 게 아닌가? 막 이게 맞나? 막 그렇게 되는데 자 일단 아오이 가든의 스토리 네. 무슨 내용인지 요거는- 1분 만에 아, 이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드리죠. 자 1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아오이 가든 아파트입니다. 이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었어요. 마치 지금처럼. 근데 더 끔찍해요. 이 거리가 전부 악취가 진동하고 막 개구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은 없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2겹씩 쓰고 있고. 근데 그 전염병의 시작이 바로 이 아오이 가든이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시작이니까 봉쇄가 돼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이 젊은 남자인데 나이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12살인지 37살인지 22살인지 아니, 몰라. 껴두지 마! 그리고 집 나간 누나가 8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임신을 한 채로 돌아와요. 소설 마지막에 이 누나가 개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집을 뛰쳐나가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휙 날아가요. 끝.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 주인공은 사람인가 개구리인가? 이제 그게 참 저는 그러니까 개구리가 가서 빨리 보고 와. 가서 여러분 이거 빨리 중지시키고 가서 아오이 가든 보고 와. 가서 보고 세수하고 와. 보고 세수하고 와. 이게 제가 그래서 다시 봤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 말하기도 그렇다. 이 엄마의 생리대로 추정되는 것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생리대로 추정되는 것을 불에 태우는데 이거를 누나가 그걸 뺏어가서 자기 이제 가랑이에 이제 부비려고 하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얘가 이걸 쥐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오이 가든 여기서 이해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걸로 해요, 우리 서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스토리 라인만 말씀드렸는데, 근데 구체적인 묘사가 어머니는 이제 이게 움직일 때마다 피를 흘리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주인공인 나를 낳을 때 서서 낳으셨다고 해요. 그 묘사가 나와요. 기린 얘기를 하면서. 네. 아무튼 제가 그 얘기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그래서 어머니의 생리대로 추정되는 거를 누나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불 태우려고 불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누나가 누나한테 안 뺏기려고 이거 쥐고 있으니까 손이 다 녹아. 내 손이 그렇지. 녹으면서 물갈퀴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묘사가 나와. 이게 살이 다 엉겨붙었다는. 그래서 거기부터 개구리가 이제 물갈퀴가 있으시잖아요. 개구리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는 이제 개구리가 되는 건가? 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개구리였던 거야? 이 전염병이 개구리가 되는 병인 것 아. 같아. 그래서 그럼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나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누나가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음. 누나가 8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임신을 한 채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뭔가 전염병에 옮겨왔다고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집안은 지옥입니다. 이 막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이 악취의 정도가 거의 뭐 살인적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이 외지인이 오니까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이 집에는 또 중요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고양이는 이제 사람과 달리 밖을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임신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꾸 고양이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저기 아오이 가든이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인데 시끄럽게 하니까 얘를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임신을 해올 수 없게 자궁을 드러내야겠다. 그 발상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죠.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산부인과 간호사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수술을 해요. 고양이 마취를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와요. 그 배를 갈라서 고양이 내장을 드러내서 그 중에 자궁을 찾아서 그 과정도 굉장히 악취가 진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술인지 좀 아시겠죠, 분위기는. 이게 물론 고양이의 생명도 소중한데 이런 상황이면 고양이를 죽이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왜냐면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애를 그거를 그렇게 붙잡으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수술을 시키는. 근데 또 고양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죠. 그 전에 바깥에 던지잖아. 고양이만 던져? 고양이가 애를 낳잖아? 그럼 새끼들을 다 밖으로 던져. 그래놓고 고양이는 고양이 또 다시 돌아와. 그럼 걔는 안 죽이고 그 새끼들은 왜 던졌지? 아무튼 이렇게 한 문장도 제대로 이게 넘어가기 힘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이런 건 아예 완전 처음 봤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양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양이가 나중에 그 주인공이 고양이. 그러니까 저는 내가 부족해서 저는 늘 김기화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 앞에 겸손하고 소설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몰라서 뭐 다 이제 소설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제 다 넘어가 쭉 그렇구나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설 하나 읽으면서 물음표를 세 군데나 친 소설은 처음이에요. 분노의 물음표. 이게 뭐냐면 자, 요 부분을 좀 여기까지 붙어 있네. 요 부분을 내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나의 그 엄마의 그거를 이제 누이가 자기한테 이제 되려고 하니까 나는 누이에게 애원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누이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아 불을 질렀다. 잠시라도 그것을 놓았다가는 누이가 다시 채갈까봐 재가 되어 없어질 때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수건을 태우던 불꽃의 일부가 내 손가락을 같이 태웠다. 손가락 2개가 흐물흐물 녹아들어 물갈퀴처럼 달라붙었다. 그래도 손에 밴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에 물갈퀴처럼 되는 거죠. 개구리같이. 근데 살이 타는 냄새를 맡은 고양이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납득이 돼. 고양이가 다가올 수 있지. 물갈퀴는 납득이 된다고? 물갈퀴처럼 달라붙었다니까 그거 납득이 되지. 나는 축 늘어진 고양이의 머리를 가슴과 배와 꼬리를 차려 쓰다듬었다. 이것도 말이 돼. 꿰맨 자국이 울퉁불퉁 두드러진 게 불쌍해서 터질 듯이 가슴에 안아주었다. 고양이가 수술했으니까. 이것도 납득이 돼. 너무 세게 끌어안아서인지 고양이는 내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 여기서 내가 잘못 읽었나? 돼 하다 안 돼. 안 돼. 여기부터 안 돼.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너무 세게 끌어안아서 고양이가 내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기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옷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같잖아. 그러니까 옷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개구리가 되면 내가 순간적으로 개구리는 배로 뭘 먹나? 아니거든요. 설사 개구리라고 하더라도. 개구리가 하더라도 말이 안 돼. 항문으로 넣었나? 아니야. 그 배에 안 왔다고 해. 배로 들어갔다니까.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걸 좀 봐야지.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 오시면 이 배 안으로 들어주잖아요. 일단 그게 제일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입는 힘을 다해 구역질을 하면서 고양이를 뱉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게 진짜인 거야. 진짜 리얼 배 가죽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냥 거야. 구역질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침에서 털이 조금 섞여 나왔다. 자, 이건 납득이 될 수 있어. 왜냐, 이 집이 고양이 털 때문에 여기저기 고양이 털이 있다는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입에 그냥 이렇게 숨 쉬다가 붙은 고양이 털이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문장에서 이건 이제 확신범이야. 기침을 하자 목에 걸린 고양이 눈알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제 약간 아우.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여 씨발 이렇게 보낸 거야. 이거 뭐여? 아우. 씨. 고양이 눈알도 끔찍한데 그게 입에서 나왔다니까 참. 나는 고양이 때문에 메스꺼워진 속을 누르며 그 속에 든 게 누구의 악이냐고 물어봤다는데 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리고 고양이는 내 뱃속에서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아까 눈알 나왔다며. 난 너무 이거 이렇게 저는 약간 사람이 이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키 넘어간 세계인 거야. 아주 키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 아니야. 작가 선생님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오이 가든만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나 일러 바칠래 나 진짜. 그 아오이 가든 앞에 저수지란 작품에 요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3남매인데 그냥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보세요. 셋째는 쥐의 배를 가르는 일을 계속했다. 셋째가 던져준 과자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자란 쥐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셋째는 녹이 쓴 칼로 쥐의 배를 갈랐다. 가른 배에서는 붉은 피와 내장이 휩쓸려 새끼 쥐 몇 마리가 튀어나왔다. 피를 묻힌 맨살에 죽은 쥐들이 방 안을 솜처럼 떠다녔다. 사방의 벽에서 떨어진 벌레들이 쥐를 피해 갈라진 틈으로 숨었다. 숨을 곳을 찾지 못한 벌레들은 아이들의 벌린 입속으로 드나들었다. 둘째의 귀로 꼬물거리는 구더기가 몇 마리 숨었다. 지옥이잖아. 근데 너무 웃긴 뭔지 알아? 아 이게 유유해놨네요. 저도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해놓고 유유 이렇게 써놨어. 유유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야? 막 울고 싶다는 거죠. 아 근데 일단 뭐 맥락을 떠나서 너무 진짜 끔찍하잖아. 근데 하여튼 일단 아오이 가든 얘기부터 마무리하자면 일단 아오이 가든 그 작품 읽고 총평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일단 느끼는 생각은. 전 이런 소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소설이 없었어 나는. 혹시 이런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제일 이제 비견할 비슷한 만한. 게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아시죠? 그게 이제 피츠제럴드의 단편이에요. 스캇 피츠제럴드? 그 우리 아는 위대한 피츠제럴드? 개츠비 그 피츠제럴드 단편집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영화처럼 막 환상적인 스토리는 아니야. 그냥 힐링 느낌이잖아. 그거는 원래 영화는. 그게 아니고 그 굉장히 현실적으로 전개가 돼. 물론 그 설정 자체는 비현실적이지만 이 아빠가 이제 점점 어려지니까 이제 아들하고 나중에 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래서 아들이 되게 그 아빠를 무시하고 막 뭐 이런 이제 좀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영화의 그 아름다운 여운을 갖고서 읽다가 기괴함의 논란 그 정도인데 그거는 순한 맛이죠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독서 경험이었고 일단 읽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성공한 거죠. 막 굉장히 불쾌하고 책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고 구역질 나고 막 빨리 이 소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소설은 안 끝나고 아까 뭐 가성비 좋다고 하지만 이 짧은데도 안 끝나. 안 끝나. 15장인데 안 끝나. 지옥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그리고 이게 이 수수께끼 같은 설정이 마지막에 좀 뭐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도대체 이렇게 독자를 불쾌하게 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 실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 왜 읽어야 되나? 해소되지 않고 이게 편혜영 작가의 이 최근 작들은 비교적 이거보단 덜 그렇거든요. 근데 아오이 가든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저의 총평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때문에 이걸 읽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억지로 읽었죠,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판타지나 뭐 미스테리물이나 뭐 공포 영화나 뭐 그런 게 보통은 일상의 어떤 사고와 상식 체계 안에서 한두 가지의 어떤 설정. 예를 들어서 뭐 벤자민 같은 친구 갑자기 아빠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면, 근데 이거는 그 설정은 비현실적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상식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말이 되는데
이건 설정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너무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돼버리는 이런 게 있었는데 오진주 작가님은 어땠습니까? 이거 읽고. 갑자기요. 아오이 같은. 본인이 지금 아이가는 아니에요? 본인의 속이 지금 아오이 같은 상태인데 저는 좀 불쾌했어요. 어떤 면에서? 약간 마스크 벗고 말해봐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책을 읽는 내내 조금 내가 겪어보지 못한 되게 어떤 끔찍하고 더러운 냄새가 내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재미도 없었어요? 근데 좀 뭐랄까 다른 장편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들었어요. 어떤 놈인가 한번 보자. 네, 정말 모든 글이 다 이따위인가? 이런 느낌이어서 다른 책도 가지고 있어서 때마침. 어쨌든 다들 충격적인 반응이네. 네, 맞아요. 좀 자, 알았어요. 토하고 오세요. 그 다른 작품도 봤죠? 아직 책이 안에 있는 이 거. 안에 네, 있는 네, 거. 봤어요. 혹시 괜찮았던 거 있어요? 그 아무튼 소쪽숲. 뒤로 나아갈수록 조금 순한 맛. 네, 순한 것 같았어요. 아니, 뭐가 좋았냐고. 좋았던 작품. 없어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하긴 해요. 이게 제일 경계해야죠. 뭐 시체, 숲, 뭐 박람회 되게 환상적일 것 같잖아요. 여기 표지에도 뭐 하드고 원더랜드 그러니까 되게 일단 재밌겠다. 되게 뭔가 판타스틱한 무서운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드한 거 맞아요. 고한 거 맞아. 원더야. 원더 놀랍지. 근데 이 원더랜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원더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원더 놀랍다. 원더 놀라는 거 맞죠? 원더랜드 특별한 초대. 왜냐? 그냥 초대하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한 거죠. 꼭 와라잉. 꼭 와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른바 하드고 원더랜드의 특별한 초대 이게 이제 그 평론가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에 낚여가지고 이제 보신 분들 많은데 그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썼는지. 자, 정 기자는 그럼 이 소설집에 다른 작품들은 혹시 또 괜찮은 게 있어요? 전 일단 다 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세계관의 어떤 미덕은 어쨌든 다 좀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소외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방치돼서 끔찍한 몰골에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점 이게 이제 이 세계관의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오이 가든이 실제 홍콩 그 2003년 사스 때 그 사스 고립된 그 발병지로 지목이 돼서 고립된 아파트 이름이에요 실제로.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사스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2003년 홍콩의 사스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뭐 그러니까 다큐 소설 뭐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고립된 공간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에서 영감을 받은 거지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되게 리얼하잖아요. 전염병으로 고립돼서 뭔가 이렇게 현대 문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막 원시적인 괴담에 현혹되고 과학을 우습게 알게 되고 지금 이게 굉장히 리얼하게 여겨지는데 그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련되지 않고 견고하지 않구나. 이 저수지 같은 공간도 지금도 있을 수 있구나. 저수지에 이제 버려진 아이들 이야기거든요. 맨홀에서 사는 애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런 현실을 환기해주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거기 드러나면서 불편해지고 하지만 여전히 그 세계관을 묘사하는 방식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묘사하는 방식이 여기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김초엽 소설을 다룰 때 개연성 이런 건 좀 부정하지 않냐라고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전제적인 소설에서 이 부분이 개연성이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시비를 못 걸어. 그러니까 이제 문 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뭔 소리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아예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개연성의 기억만 얘기하면 딱이 맞는 그런 그럴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떤 이 독창적인 소설 문법으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는 이거 보고 멘탈이 깨졌어요. 멘탈이 깨지고. 근데 그것도 뭐 좋은 경험이네요. 좋은 경험인데 책 읽다가 저 멘탈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할 것 같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 함부로 이거 얘기했다가는 개망신 당하기 딱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오이 가든이 왜 짱인가? 왜 짱인가를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도 물어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 진짜 몰라서 물어보고.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어제 회의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오이 가든의 권위자 제발 부탁입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아오이 가든을 출판한 출판사죠. 문학가치성사 대표이자 갑자기 문학가치성사 대표이자 평론가이신 이광호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의 이 쪼개진 멘탈 요거를 어떻게 좀 니네 그거 아니다. 니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설명을 좀 해줄 분이 누가 계실까 하다가 정혁 기자 한 분을 추천을 했죠. 뭐 근데 이분밖에 안 계세요.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고 네. 이제 비평도 해주시고 편혜영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제 문단에서 깊이 있게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유력 출판사 대표이시기도 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일단 소개를 먼저. 예, 그 평론가 이광호 평론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가 이렇게 외부인을 모시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첫 게스트예요. 근데 이유가 뭐다? 우리가 몰라서 너무 몰라.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진행이 안 되겠다. 진행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문학평론이 원래 본업이긴 한데 대학에서 한 20년 그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 일을 하게 됐고요. 예. 편혜영 작가하고는 사제간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분이셨구나. 선긋기 좋았어. 그건 아니고 두 분이 뭐 잘 몰라서 부르다고 했는데 사실은 소설이 잘 알고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제가 조금 가까이서 본 거 또 이제 문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 거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독자들이 보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 책이 던져지면 그거는 작가의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자가 거꾸로 읽건 왜곡해서 읽건 그건 다 사실 독자의 몫입니다. 네. 너무 거꾸로 읽으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 책 읽기라는 프로를 하게 된 것도 원래 이런 프로를 이제 하자고 했는데 정유럽 기자가 우리가 뭘 안다고 책의 문학에 대해서 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도 사실은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문학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이해되는 부분이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너무 뭐랄까 초보적이고 바보 같은 질문처럼 보이는 걸 여쭤봐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바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 그런 질문 없습니다. 바보 워닝 바보일 수 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냥 평론가라고 아시면 안 되니까. 네, 일단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정유럽 기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무슨 작은 출판사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빅3가 있습니다. 뭐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3대장인가요? 3대장? 그렇죠. 문학동네. 문동. 창작가 비평. 창비. 그리고 문학과 지성. 문지의 지금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출판사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이 선생님 알게 된 계기가 이게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세월호 직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설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 분이어서 아버님 친구들은 되게 다 보수적인 분들이세요. 세월호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시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동창 모임을 갔다 와서 막 그냥 집에서 분개해서 화를 못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분들이 약간 세월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폐마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다음 날인가 약간 이성을 찾고 친구분들한테 요 책을 한 권씩 보내주더라고. 근데 요 책에 이제 뭐 철학자나
또 이제 문학 비평가나 뭐 시인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세월호에 대해서 쓴 글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선생님 글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글이었어요. 그 우리가 뭐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아도르노라는 철학자 맞아요. 그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 네. 시를 쓰는 건 야만이다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이제 세월호를 대입하셨어요. 세월호 이후의 문학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인상 깊게 줄까지 이렇게 쳐놨는데 이제 이 글의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글인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이제 뭐 읽어보셔야 이제 뭐 정확한 내용 아시겠지만 남아 있는 나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이제 우리를 얘기하겠죠. 사라진 너 남아 있는 나는 사라진 너와 구별되지 않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나는 사라진 너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세월호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좀 직후이기도 하지만 정말 문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시대적인 비극을 안고 가고 싶어하는 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글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성함을 처음 알게 돼서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왜 안 나타나시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아오이 가든에서 갑자기 나오셔갖고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백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책인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선생님 글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 제가 쓴 글을 뭐 소박하고요.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 조금 보태드리면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 살아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특정한 사건에 우리가 동일시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고 말하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몫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라진 사람들에 네.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하게 가족이나 뭐 가까운 분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남은 자라는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글을 써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 글도 쓰시지만은 뭐 출판사 그것도 이제 문학가치상 대표라고 하셔가지고 요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거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출판 시장 좀 어떻습니까? 예, 그 뭐 3대 출판사라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사실은 출판사의 이제 크기로 보면 저희들은 이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출판사를 이렇게 확장하기보다는 정체성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해왔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런 집단적인 체제가 강한 출판사라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국문학의 한 부분에 저희 출판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판계 어렵죠. 당연히 늘 어려운데 항상 어려우니까 뭐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들이 한국문학을 사랑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문학이 이 어려운 시절에도 좀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예. 오히려 책은 좀 더 팔리지 않나요? 더 팔릴 것까지는 없었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가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관광이라든가 뭐 공연장 이런 쪽이 더 어렵겠죠. 근데 책도 물론 어려운데 제가 책 관련된 단체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책도 어렵긴 한데 좀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책 종류별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려운 시간이 닥치면 다 이제 먼저 어려워지는 데가 작은 곳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큰 출판사보다는 작은 출판사가 어렵고 사실은 큰 인터넷 서점 같은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작은 출판사가 어렵고 또 진짜 어려운 데는 작은 서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사실 때 동네 작은 서점들에 가서 네. 책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그런 베스트셀러보다는 그 작은 서점에 큐레이션 해놓은 그 서점의 주인이 그런 책들이 왜 이게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다양한 책들이 좀 많이 읽히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작가님 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잘 팔리는 책은 작가님이 안 읽어도 잘 팔리니까. 베스트셀러만 그렇게 찾아보지 왜 마시고 작가님을 그러니까 왜 오늘 계속 뭐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예. 아니 베스트셀러 보고 계시고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이 아오이 가든인데 출판사 대표시니까 이 책의 출판과 유통을 담당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출판 이거 서점이 없어.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가만도 없어. 예. 광화문 교보에도 재고가 없더라고요. 예. 없어. 이거 아마 인천에 하나 있고 뭐 어디 하나 있고 없어. 오래돼서 이제 깔리지 않을 텐데 아마 이 방송 이후에 좀 깔리지 않을까. 좀 깔아주세요. 왜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저희 오래된 책이라. 네. 근데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뭐 플라톤의 국가론도 지금 깔려 있거든요. 오래된 책인데. 오프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서점 구조와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은 1년에 저희 출판사가 90권이 나오니까 1년에 90권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예, 근데 뭐 몇백 권씩 나오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90종의 책이 나와요. 서점의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점에 깔려 있는 책들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움직이는 책들이라고 하죠. 독자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찾는 책이라 깔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출판사들이 이제 영업이란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좋은 곳에 놓을 수 있도록 그쵸, 어떤 영업을 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점에 있는 책들, 오프라인 서점에 있는 책들보다 사실은 여러분이 더 찾아보는 책들, 뭐 네.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든가 동네 서점에 있다든가 이런 책들 중에서도 좋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예, 제가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오이가든 이거 이북도 없죠. 있을 겁니다. 예, 이북 있어요? 예.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아까워요? 아니 지난 그 저희가 이거 예고를 해드렸더니 예. 책 사기가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이후로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제가 많아졌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아마 더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앞으로 많이 네.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 작품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약간 충격적인 컨텐츠에 좀 역치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잔인한 영화나 막 데스메탈 막 이런 그리고 뭐 고어 막 이런 뮤비 이런 것도 많이 봐가지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내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고 재밌네요.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도 왜 많은데 그거랑은 달라요. 네, 이게 글로 본다는 거하고 좀- 글로 보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내 주변이 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묘사하는 예. 너무 끔찍한 그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앞에도 얘기했지만 글을 읽는데 토할 것 같은. 진짜 토할 것 같고 진짜 냄새나는 느낌이 들어가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싫고 냄새나는 느낌은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책에서 막 냄새가 이걸 노린 거라면 성공이다. 근데 나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예. 편혜영 작가의 단편은 한 번에 다 이 책 한 권을 읽을 수가 없다는 평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블로그에 쓰시는 그냥 개인들이. 왜냐면 그 뇌랑 몸이 소화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예. 그래서 이건 되게 오랜 시간 걸쳐서 읽어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평들도 많이 좀 접하셨나요? 예, 그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아름답다, 추하다, 뭐 편하다, 불편하다 이게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게 뭐하냐? 어떤 사람들은 추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것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다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미지라든가 시각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드코어적인 세계를 본 분들은 많겠지만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구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격 문학에서 이런 식의 묘사나 장면들을 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낯섦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다가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문학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5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예, 예. 15년이 더 지났는데도 지금 봐도 약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이런 게 원래 장르가 있나요? 이런 게 공포 소설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죠? 여기서 이제 하드 고어 원더랜드라고 이제 하셨는데 전혀 그러니까 원더도 맞아. 하드한 것도 맞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짜증나. 뭔가 이렇게 예쁘게 표현한 게 너무 짜증나서 나는 그 사람이 이분이었습니다. 그게 예쁜 표현인가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장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를테면 추리도 있고 예. 공포도 있고 이제 그런 장르물이 있고 이제 이 편혜영 작가나 아오이가드는 이제 장르의 제도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는데 사실은 그 나눠진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네. 이제 신춘문예를 등단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본격 문학의 제도 안에서 글을 쓰는 분인데 그것이 일종의 공포물, 뭐 추리물, 환타지 이런 식의 문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낯섦이 있을 텐데 근데 기존의 장르물은 그 장르 안에서의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추리라고 하면 살인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해결해 주는 어떤 추리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그 범인이 밝혀지고 그래
범인이 밝혀진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게 범인이 안 밝혀지면 우리가 뭐 셜록 홈즈를 읽을 때 범인이 안 밝혀지면 굉장히 찜찜해요. 그렇죠. 그게 저 예. 외국 사람들이 살인의 추억 보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예, 아, 여기 왜 끝났어? 범인이 왜 안 나오냐? 그게 이제 장르의 변수인데 어. 범인이 밝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종의 철학적 의미가 있는 그쵸. 게 범인이 밝혀지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 과학의 힘으로 세상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세상은 아무리 불가사의하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결국 잘 추리하고 잘 분석하면 네. 밝힐 수 있다. 네. 그리고 범인을 지목할 수 있다. 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세상은 살만하고 우리가 이성이나 과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렇죠.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올 걸 알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있는. 내가 공포를 경험하지만 결국 내려올 거지. 그리고 추리를 읽을 때도 시체가 막 나오지만 결국은 다 설명하겠지. 네. 우리 훌륭한 탐정이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소설은 그걸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체가 던져졌으면 그 시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시체가 점점점 많아지고 네. 시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안전했다고 생각하는 곳까지 어떤 굉장히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장르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지만 그 장르의 관습이라든가 문법과 다르기 때문에 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찜찜하게 느껴지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 설명에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 예. 그렇죠. 시체가 발생한 경위, 예. 그걸 기대하는 분들은 이 설명의 부재가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질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배신감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문학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삶의 추억 말씀하셨는데 삶의 추억이 그렇게 유니크한 작품, 이를테면 일종의 추리물에 가깝지고 범죄 영화지만 결과적으로 열린 결말을 통해서 범인을 열어두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여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간다는 이 의외의 결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말로 하면 일종의 새로운 독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해. 새로운 독서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독서 경험을 진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책을 보는데 이렇게 책에 물음표를 많이 친 건 처음이에요. 아 물음표를 쳤어요? 그래서 물음표가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보다가 이게 내가 읽은 게 맞나? 그러고 다시 읽고 다시 읽은 그 장면. 내가 진짜 이 책을 제가 한 마지막까지 못 보고 그 마술하는 거 있잖아. 만국박람회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만국박람회나 뭐 매놀이나 아니면 아메리칸 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그동안 이제 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수준인데 아오이 가드는 그 클래스가 달라요. 완전 다른데 제가 정말 요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여쭤보게. 이거 나는 도저히 그거 읽고 제가 어제 던졌던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뭐 물음표가 몇 개야 지금 몇 개나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 읽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난 이게 이제 주인공이 사람인지 개구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살이 타는 냄새를 맡은 고양이가 다가왔어. 네. 이제 엄마가 이제 수술한 고양이지 않습니까? 나는 축 늘어진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리고 꿰맨 자국이 울퉁불퉁 두드러진 게 불쌍해서 털듯이 가슴에 안아주었어. 너무 세게 끌어안아서인지 고양이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냥 다시 읽었어요. 먹었다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문학적 표현으로. 근데 배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배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이게 시적 표현인가? 근데 그 다음에 구역질을 하면서 고양이를 뱉으려고 하니까 침에 털이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하자 목에 걸리는 고양이 눈알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힘드셨군요. 나 너무 물음표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람입니까 개구리입니까? 그런 질문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세에는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의 세계잖아요. 그죠. 중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렇죠. 네. 괴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더왕 이야기도 사실 네. 괴담이죠. 괴담, 뭐 황당한 얘기, 판타지 소설이 되게 중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법과 어둠의 세계가 횡행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왜 안 되지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런 세계, 마법적인 세계니까.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오게 되면 소설이라는 게 어떤 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소설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다시 말하면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오고 B라는 사건이 오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인과적 관계가 A가 생겼기 때문에 B가 생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야 마음이 편한. 예,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이 이제 설명 가능한 세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설명 가능한 세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 소설 근대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일종의 어떤 인과적 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소설은 인과적 관계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소위 말하는 이제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하는 소위 무슨 근데 리얼리즘. 리얼리즘. 예, 그러니까 이게 리얼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개연성도 있고 어떤 인과적 관계도 성립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세상사 예, 이치에 예, 부합하는. 예,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르물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예.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예, 예. 이게 뭐 하늘에서 뭐 갑자기 뭐 이 개구리가 막 떨어지고 막. 개가 떨어지고 말이 떨어지고 해도 이게 장르물이라면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지. 그래서 이따 치자. 장르의 문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따 근데 치는 이제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본격 소설이고 이 현대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안에서 왜 이게 황당하고 설명 가능한 얘기를 할까?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독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이게 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까? 고양이를 안는다고 고양이가 뱃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눈알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일종의 상상력이고요. 이 상상력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장르적인 상상력일 수도 있고 시적인 상상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소설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보다는 그건 물론 던지는 질문이지만 이 소설은 어떤 과학적인 이성적인 인과적 관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보여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왜 말이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물론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게 답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상상의 실체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작가가 결국 개구리가 됐다는 표현을 한 건가? 고양이를 먹을 지경으로 지금 이제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건가?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의 정합성을 따지는 건 포기하더라도 예. 작가가 결국 그 파격적으로 상상한 그 그림이 뭔가? 그건 이제 이럴 수 있죠. 그 이제 그런 식의 괴상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혹은 재미있거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혹은 불편하거나 이게 본인 읽는 사람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사람이 동물보다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이라는 건 이제 진화라는 여기서 고양이를 안 죽이는 것도 좀 이해가 됐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왜 그거를 굳이 수술까지 하나? 그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고 사람은 동물보다 고등한 존재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동물보다 우월한 것 같지 않아요. 전염병에 똑같이 취약하고 자연을 관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기후변화이거나 코로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동물보다 그렇게 우월하고 위대하고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소설의 기본적인 이 책에 관통하는 상상력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시체와 구별이 되는가? 그러니까. 네, 인간이 동물과 구별이 되는가? 과연 인간이 사람의 몸과 죽음을 굉장히 경계가 예, 있는가? 많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척하지만 사실은 동물보다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도 아프거나 전염이 되면 똑같은 여기 소설에 그런 묘사가 있지만 단백질로 된 그렇죠. 그렇죠. 물질에 불과하고 유기체죠. 저희 몸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마 이런 상상력을 보여준 거는 인간이 되게 대단하고 우월하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런 오만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해보는 상상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과 구별이 안 되는 이야기 또 인간이 시체와 구별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그동안은 이제 줄줄줄 읽으면서 저희가 이제 예. 예전에 다룬 이제 새해 선물, 예. 의리응생의 새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줄줄줄 읽으면은 그냥 한지붕 세 가족이 딱 머리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읽기가 이거에 비해 너무 쉽지. 줄줄줄 이렇게 두꺼운데 줄줄줄 읽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보면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초반에는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작하지 않는데 이게 가면서 갈수록 저희 이제 초반에 뭘 처음에 개구리 떨어지는데 뭐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처음에 개구리. 개구리 떨어지니까 아 개구리 떨어지는 보실 수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막 태풍이 불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다 하는 영화에도 거죠. 나오는 이미지죠. 이게. 어떻게든 종말적인 세계. 네.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나의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나의 그동안 상식에 기반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걸 이제 탁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멱살 잡고 내 상상력을 막 끌고 가는 그런 막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자꾸 이제 보지 얼마 남았나 보지. 아니 나는 그렇진 않았어요. 나는 되게 재밌었는데 좀 그런 그렇다면은 혹시 이런 장르에 혹시 다른 유명한 작가분이 뭐 해외라거나 예. 그런 분도 있나요? 전범이 될 만한. 전범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예, 한국 문학에서는 거의 독창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아마 그래요? 예, 해외 문학에서는 이제 판타지물이라는 게 있고 그쵸, 공포물이라는 그쵸.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편영 작가 갖고 있는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세계 문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게 굉장히 한쪽으로는 일상적인 세계, 완전히 마법적인 세계, 완전히 황당한 세계가 아니라 한쪽에는 일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황당하고 괴담적인 세계를 끌어오는 이 능력은 편영 작가한테 굉장히 독보적인 데가 있어서 편영 작가가 홀이라는 작품으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셜리 잭슨인가? 설리 잭슨 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 볼 때 이제 편영 작가의 소설을 일종의 이제 장르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세계적으로도 좀 독창적인 그래요?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 예. 소설이 약간 좀 기괴하고 예, 그렇죠.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편해요 소설보다는 받아들이기가 훨씬 예. 쉬워. 그래서 무서워. 그 검은 고양이 같은 거 보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세계이죠. 그렇죠. 네. 뭐 고양이가 나오고 하지만 섬뜩해. 섬뜩한 건데 근데 편영 작가가 이 이후의 소설을 보면 사실은 아오이 가든의 어떤 괴담 방금 느끼신 그런 좀 황당한 그런 것들은 줄어들면서 일상 속의 섬뜩함 쪽으로 더 이 다음 소설부터는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 첫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영 작가가 그런 식의 설명 가능한 세계 속의 섬뜩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황당하고 설명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걸 들여오면서 보여주는 굉장히 괴기스러운 뭘 보여줬다는 데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괴기도 괴기지만은 보면은 예. 가장 보면은 뭐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그냥 애들을 놓고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전 이제 사실 전 이제 아오이 가든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오이 가든에 충격을 받고 아니 뭐 쉽지 않은데?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저수지를 봤는데 저수지는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아이가 이제 외부인들이 경찰들이 딱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본 상황이 보이니까 그럼 그 상황이 아이들의 어떤 상상과 공포와 약간 이제 정신이 약간 뭐 이상해지면서 있으니 그러면서 아이들의 상황이랑 현실이 딱 만나는 그 지점 있잖아요. 아이들 뭐 한국은 시체가 누워 있었고 그 대목에서 약간 좀 뭐 되게 울컥하더라고. 되게 울컥하고 그러니까 전 약간 현실이 좀 닿아야 좀 그런 것 같은데 아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없다고 좀 느꼈고 매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아니 아오이 가든도 그게 있죠. 그 방치된 전염병에 방치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느끼신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한테 더 공포스러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예. 세탁소 예. 이렇게 다니는 예. 분 얘기도 나오고. 되게 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떤 또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이라든가 그런 데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어떤 부분에서는 황당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 내부터 바탕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 고통이나 위험을 절감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자들이 느끼는 공포라든가 이 취약함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상상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에 꽤 된 얘기인데 고독사한 분들 집을 치우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파리가 진짜 막 새카맣게 있고 집에서 파리 소리 맹맹 소리가 스테레오로 막 들리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더기가 들끓고 사체에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나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좀 봤거든요. 그 전에. 근데 그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의 좀 약간 맞다 본인이 있어요. 맞다는 거는 기사죠. 기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쓴 글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소설이 현실보다 더 과장되게 악몽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떤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현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보는 세계는 깨끗하고 깔끔한 세계잖아요. 편의점 같은 세계죠. 매끈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깨끗하고 왜냐하면 밝고 깨끗하고 매끈해야 장사도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리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둡고 고두기가 들끓고 이런 세계는 자꾸 숨긴단 말이에요. 빨리 치워요. 치우고 숨기고 감추고 하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매끈한 것만 보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깨끗하고 매끈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쯤에 고독사한 분들의 방에 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방을 누가 묘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세하게. 그럼 굉장히 공포스럽고 맞아요. 충격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런 세계. 이런 세계죠. 이 세계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치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끈한 세계 뒤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셋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물론 제가 먼저 가겠지만 우리가 갈 길은 결국엔 그 시체예요. 그렇죠. 우리 세 사람은 곧 시체가 될 겁니다. 먼저 간장이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고 이렇게 매끈하게 세수도 나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더기가 들끓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자꾸 이제 감추고 사는 거죠. 잊고 살기도 하고. 잊고 살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마 이게 과장되고 황당한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더 지독하게 현실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 감추고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리얼할 수 있다. 리얼 수 있다.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과적으로 설명되는 리얼도 있지만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 아주 지독하게 리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람이 벌레가 되고 사람이 시체가 되고 이런 소설이 상상력이 나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벌레나 시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쵸.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벌레인 것처럼 그쵸. 내가 시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티를 문제 삼다고 할 때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 속에 오히려 더 리얼한 게 있을 수도 있다. 하긴 그 고독사 한 분의 뭐 예를테면 가족이라든가 그 진창 속에 있던 분들이 만약에 이런 책을 보면 우리 같이 낯설진 않겠죠. 그럴 수도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런 그 사람들은 어떤 지옥에 살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 그러니까 그 의무 경찰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런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묘사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보고 싶지 않고 이제 봐서는 안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끈한 세계 뒤에는 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보셨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된다. 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사실. 근데 고개는 끄덕여야 되고. 근데 고개 끄덕여야 되고 예의상.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약간 진짜 약간. 그러다. 약간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이 천만 다행입니다. 소설 저도 그러니까 약간 아까 뭐 새로운 소설 경험 거기부터 약간 그럴싸하다 싶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새로운 소설 경험인데 왜 난 이제 궁금한 게 없거든요. 새로운 소설 경험은 맞는데 왜 내가 이런 소설 경험을 해야 되냐 내가 왜 내가 내 돈 내고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읽으셨겠지만 그 100년의 고독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거랑 좀 톤은 다르지만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이해한 게 맞나 그 활자를 다시 읽게 되는 그런 서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세상인데 그건 어쨌든 그 상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고 굉장히 그 안에서 막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 서사들이 있는데 이건 일단 이게 외면하게 돼.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책 읽는 공간과 시간이 다 다르시겠지만 주로 저는 이제 밤에 보거든요. 자기 전에. 근데 굉장히 그 회사에서 이제 막 일상의 그 진창에서 벗어나서 책을 폈는데 더 진창이 있어. 힘들어. 지옥도야 지옥. 그리고 되게 외면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 우리 그 취두부 먹는 느낌. 편향세대 죄송한데.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경험이긴 해요. 네. 아까 100년 동안의 고독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많지 모르지만 그런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가 흘러서 옛날에 사랑하던 사람의 집으로 뭐 흘러간다든가 뭐 하늘에서 뭐 피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게 사실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마르케스의 소설을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리얼한 거하고 환상하고는 그렇죠. 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얼은 리얼이고 환상은 환상인데 이게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되게 모순되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의 말이 되느냐 하면은 그 마르케스의 소설 속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그런 상상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자기가 겪었던 이게 이를테면 들었던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남미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처참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침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어떤 그 역사와 그 이야기의 전통 속에서 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황당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건 뭐 아오이 가든의 경우에 홍콩의 사스 사태라고 하는 그걸 보고 썼으니까 그 현실 속에서 출발한 상상력인 거죠. 현실과 무관한 상상력이 시작이. 예.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방송국도 굉장히 힘든 곳인데 이 전쟁터에 밤에 막 구데기 있고 이러면 시체 있고 이러면 근데 이런 거 같아요. 모든 예술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 건데요. 그렇죠. 예, 미술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기대하는 이제 이 장르는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경험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충격을 주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민한 예술가들은 사실은 후자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으로 치면은 장르라는 게 있으니까 장르의 문법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은 이게 로맨틱 코미디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고 이게 범죄 뭐 추리물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민한 이제 영화 감독의 경우는 그 장르의 문법이나 이거를 비틀거나 변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유니크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관객한테 새로운 어떤 영화적 경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적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한 룰이라든가 어떤 규칙을 벗어난 데 느끼는 쾌감이 있고 임팩트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소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에서 겪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주는 임팩트? 이게 이제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뭐 세상에 쓸모 있는 지식을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쓸모가 되는 지식이거나 뭐 우리가 이걸 잃는다고 해서 주식을 더 잘하게 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지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각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감각과는 감각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감각이 확장된다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쓸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더 넓은 감각의 세계를 갖게 된다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런 감각도 체험해봤다. 근데 보통 감각이 확장되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네, 경우 맞습니다. 장르에 고통스럽습니다. 컬트 영화 우리 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 이레이저 헤드나 네. 뭐 멀홀랜드 드라이브 이런 네. 거 보면 이게 뭐야 이씨. 그러니까 그게 극장에 들어가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2시간 3시간 동안 못 나가고 네. 그걸 계속 시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안 되지만 영화조차도 보고 있으면 이제 한 30분 지나면 고문이야. 그런 이제 감각이 확장되는 영화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책은 영화보다 더 우리가 수용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읽기 힘든 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감정이 힘든 거지. 맞아요. 독서 자체가 이렇게 막 어려운 힘든 책은 책은 또 아닌 게 그렇죠. 미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되게 재밌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되게 흥미롭게 네. 이걸 일종의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유머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대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고 유머러스하네 이렇게 유머러스하네. 생각하는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느낀 게 예.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문장이 되게 다 짧아요. 단타로 탁탁탁 개흡친단 말이에요. 이게 단문으로 굉장히 뭐랄까 무심한 듯이 예. 탁탁 치는 게 약간 뭐랄까 되게 객관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나한테 되게 이렇게 약간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고 약간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예. 작가가 나한테 막 설명하려고 들지 않는구나.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툭툭 던지는구나. 이게 이제 문체의 효과가 문체가, 예. 좋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장들은 우리한테 동일시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칭으로 쓰게 되면 그 1인칭 화자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의 감정에 이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문체는 특히 표정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하드 보일드하다고 하는데 그 영미 소설에 그런 게 많은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해밍웨이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감정이 굉장히 차단이 되고 네, 단문으로 굉장히 정확한 묘사만 하거든요. 맞아요. 그 효과는 뭐냐면 저희가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고 뭔가 감정이 개입되는 거를 배제하게 되고요. 그걸 아주 냉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뭘 설명하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감정을 불어넣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건조하고 하드보일드하고 담백하고 간결한 이런 문체가 갖고 있는 또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태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명 작가는 우리 소설가 중에서도 특히 이런 식의 냉정하고 건조한 문체를 가장 정확하게 쓰는 그리고 아주 문체가 짧지만 네. 가차 없이 정확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런 문장을 대변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영 작가의 첫 소설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출판사 이거 나올 때도 대표였어요?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그때는 얼마 안 선생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가 모르더라고. 근데 그 본인은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는 대표님은 이 편혜영 작가의 글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사제이시여서 처음으로 이 아오이 가든을 보였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재밌는 게요. 기억이 네. 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예. 지금 이만큼 됐으니까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엔 꺼져. 뭐야? 이랬을 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변혜영 작가는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 작가한테 갖고 있는 강렬한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는 보통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면 그 신춘문예가 그 사람의 대표작이 되거나 네. 그 세계에서 정체성 그렇게 같은. 많이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등단작이나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오이 가든에는 신춘문예 등단작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치열함, 문학에 대한 태도인데 이게 놀라운 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춘문예 작품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소설들의 범죄에 속하는 물론 잘 쓰여진 작품이지만 그런 작품이었는데 본인이 내가 더 분명한 자기 세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아마 생각으로 짐작이죠 이거는 이런 식의 아오이 가든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이제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신춘문예 당선작은 그 세계를 발견하기 전의 소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서 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과연 자신의 신춘문예 등단작을 첫 창작집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네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하나의 세계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전 제 제자지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예. 박찬욱 감독이 예. 굉장히 영화가 기괴하고 좀 그런 잔인한데 경우 있죠. 자기가 일부러 정체성을 싹 빼고 대중적으로 성공하려고 만든 영화가 JSA였대요. 예. 자기가 이제 감독은 어쨌든 돈을 끌어와야 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 정체성을 이렇게 삭제하고 탈색하고 작정을 하고 한 예.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제 하고 자기 싶은 하고 싶은 거 거 하는 거지. 복수는 나이고 이런 이상한 영화 만드시고 그런 심리 아닐까요? 예, 뭐 그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거기는 어쨌든 심사위원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제도는 어쨌든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작가한테 또 놀라운 게 이게 첫 작품집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렇게 강렬한 세계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프로야구 선수도 1년 차에 너무 잘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을까? 내리막이죠. 네, 대부분. 너무 강렬한 걸 보여주면 네. 이거보다 더 강렬한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창작집이 사육장 쪽으로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섬뜩한 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괴기스럽고 황당한 건 제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더 섬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리 잭슨상을 받았다고 하는 홀이라는 작품도 보면 그냥 굉장히 일상적으로 있을 법한 뭐 아내가 죽고 장모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인데 굉장히 있을 법한 세계인데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시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 그걸 더 좋아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비기스러운 어떤 시체를 직접 보여주면서 무서운 공포스러운 세계가 있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섬뜩한 세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 세계로 간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섬뜩함을 또 나름대로 갱신했다고 할까요? 그 그래서, 어쩌면 20번 예,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예, 굉장히 약간 섬뜩한 예. 막 갑자기 맥락 없이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 예, 약간 그런 정서들이 관통하는 게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일상 속에서 실제로 시체를 맞닥뜨리거나 내가 시체가 되거나 내가 고양이가 되거나 하는 괴기스러움도 있지만 뭔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거기에서 섬뜩함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일상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섬뜩함은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오이 가든 이후에는 또 그런 세계로 일종의 이제 문학적인 진화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승이라고 하지만 가르친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제자지만 그런 글 쓰는 태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존경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처음에 요 아오이 가든 작품을 딱 봤을 때는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계속. 아니 그 궁금해서 그 첫인상 얘기를 아까. 근데 요거는 그쵸, 책으로 그쵸.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책 쓰기 전에 이제 작품을 이제 문예지에 발표를 하니까 문예지에서 읽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히 마음을 먹고 한국 소설에 없는 더구나 등단작과도 다른 이런 세계로 진입을 했구나. 그래서 처음에 다행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는 너무 낯선 거니까 이제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여성 작가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젊은 여성 작가가 이런 스타일의 소설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용기가 있고 격려해 주고 싶었던 생각. 물론 놀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게 보셨네요. 예. 그렇구나. 근데 이 이후의 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왜 하필 평론가들은 이 50편 중에 아오이 가든을 선정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기괴스러움이나 황당함이 제거된 세계로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혜영 작가의 어떤 유니크함이나 상상력의 원천은 아오이 가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처음에 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2005년에 나온 건데 지금 네. 2021년인데 네. 좀 설명 안 되는 부분, 뭐 고양이가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네. 너무 똑같아요 지금이랑. 지금 코로나 얘기예요. 예,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저도 다시 이제 이거를 10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여기 있는 묘사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똑같아서 놀랐어요. 뭐 마스크를 쓰고 하는 뭐 얘기라든가 그 전염병에 대한 공포에서 고립된 얘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똑같아서 괴담도 무섭더라고요. 나오고. 병이 도던 초기에 사람들은 교회와 절로 모였다. 그래서 절과 교회에서 예. 이건 또 있고 아니면 가짜 약들이 판치는 예, 상황도 예. 나오고 사람은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이상한 소문 가짜 떠들고, 뉴스가 예, 떠들고 누가 예. 한다더라 뭐 예. 감염 경로는 고양이라고 하더라.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도 꿈도 못 꿨다. 의사들도 이걸 두려워했다. 백신이 나오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2년 만에 그래도 만들긴 했어요. 몇 년 걸리는 교리가 또 거예요. 나오겠죠. 네. 당국은 병의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치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포는 사그르지 않았다. 병에 걸리면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다. 이런 거예요. 참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니까 지금 그래도 좀 방역이 좀 되고 있지만은 완전 방역 안 되고 있는 나라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실제로 방역 일선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네. 경험하게 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더 방역 체계가 무너진 나라에 가본다면 저는 이 상상력 이상일 것 같아요. 예, 아마 예, 아프리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그런 데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세계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오이 가든 엔딩이 예.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람인 줄 알았던 얘가 개구리인 줄도 알겠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점프해서 비강을 열고 뛰어내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는 장면 쓰레기 더미로 전 약간 거기서 약간 처음 이걸 그러니까 저 두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는데 한 번 볼 때는 막 너무 스트레스만 받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통쾌함을 느꼈어요. 비강을 열고 그냥 뛰어나가자. 나가는 게 낫겠다. 여기 지금 이 집 구석에 있느니 이 집으로 개구리를 자꾸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날 옆집 사내가 그렇게 째려보고 그런 상황을 견디는 그냥 나가서 점프해서 거기로 내가 그냥 가서 뭐가 되든지 간에 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좀 예. 들면서 통쾌한 면 예. 맛이 있어요.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인과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쵸. 만약에 예.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나 상황이 흘러간다면 파국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가장 강력한 파국, 가장 강력한 뭐 어떤 종말론적인 이미지가 뭘까? 그거 떨어지는 거겠죠. 떨어지는 예, 거예요. 추락의 이미지겠죠. 예. 이제 그래서 추락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저는 이미지나 상상력의 논리로 본다면 저 추락이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추락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게 거기 없어 그냥 추락밖에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 가능하지 않은 소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독자들이 많이 있는 황정은 작가의 초기작에 보면 첫 문장이 아빠가 모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 왜 또 거긴 왜 또 모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옛날 소설, 소위 현대 소설이라면 왜 아빠가 모자가 되는지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모자가 됐으면 그 모자가 됐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끌고 가는 거죠. 여기는 개구리가 하늘에 떨어지는 걸 시작으로 일단 개구리 하늘에 떨어지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떨어졌지라고 설명하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상상력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논리 안에서는 추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결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도 약간 비겁한 게 그 카프카의 변신은 그냥 카프카니까 바퀴벌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역시 거장이 생각해보자. 근데 이런 설득을 안 해도 우리 설득이 되잖아. 이게 이미 너무 익숙한 세계거죠. 그렇죠. 그 정도. 사람이 벌레가 되는 거는 익숙한 세계인데 사람이 고양이나 개구리가 되는 건 왜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도 해버리는 건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읽는데 굉장히 냄새가 진짜 나를 감싸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감싼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의 독서 경험의 성공인 것 같아요. 성공, 대성공. 변작할 때 냄새가 대성공.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이 소설을 관통하는 이 책이 관통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냄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꽉 차. 매끈한 상황이 감추는 것 하나가 맞죠. 냄새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기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에서도. 기생충에 보면 마지막에 결국에
굉장히 중요한 폭발의 모티브가 되는 게 냄새잖아요. 그죠. 그 부르주아에 속한 계급에 네. 속한 사람이 그 이제 운전 기사의 냄새를 못 견딘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이게 표정 냄새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계급적 격차나 문화적인 맞아요. 격차의 핵심이 네.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이고 네. 사실은 그 공간과 계급의 차이에 보여주는 핵심이 냄새인데 이 소설은 우리가 매끈하고 깨끗하고 이런 좋은 냄새만 나는 세계에 살고 싶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 전체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거죠.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각적으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냄새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냄새를 참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음식물 쓰기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감추고 싶고 느끼지 않았던 냄새가 창궐하는 세계를 드러내주는 건데 그 묘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묘사가 책에서 냄새 영상물로 보는 것보다 그렇지. 더 냄새가 나에게 막 감싸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마니아층도 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 아마 우리 소설 독자들 중에서 이런 이제 소설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베스트셀러 얘기를 했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소설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요인이 있고 좋은 네. 소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한국 문학을 이 다양성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한테 위로를 주거나 어떤 익숙한 감동을 주거나 뭐 이런 세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낯선데 다른 독서 경험을 선물하는 이런 책들도 마니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나기 힘든 소설이죠,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좋은 독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문학을 찾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취향을 가졌느냐 알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려면은 여러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를테면 이 재밌는 게 시집이 옛날보다 안 팔릴 것 같지만 팔리거든요. 그 왜냐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언어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 분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젊은 독자들의 경우에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독서의 경험이나 취향을 가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힙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 작가라면 물론 이제 많은 독자를 가지면 좋지만은 자기를 힙하다고 생각해주는 어떤 매니아층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일 것 맞아요. 같고 편영 작가도 물론 독자가 꽤 있는 편이지만 매니아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소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그러면 편영 작가의 마니아가 만약에 될 수도 있는 분들에게 예. 되고 싶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작품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예. 순한 맛부터 순한 맛. 읽기 입문자 이 자막새가 입문 너무 빡세. 이게 역순 아닌가요? 뒤로 올수록 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작품은 보면은 아마 이 매력을 잘 느낄 것 같다. 작품 하나만 소개를 예,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뭐 전 두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제가 출판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출판사 책만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좀 약간 괜찮습니다. 무조건만 두개 아시죠? 무조건만. 작품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책이 과연 어떤 걸까? 요 다음에. 네, 그게 사육장 쪽으로기 때문에 사육장 쪽으로. 예, 사육장 쪽으로가 입문적으로 좋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홀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시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못지않은 섬뜩함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이랑 사육장 쪽으로 예.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시고 장모님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섬뜩한. 그렇다고 합니다. 장모님의 두려움. 저는 결혼 안 해서 모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책 읽어주는 기자 저희가 급하게 이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급하게 드린 것 치고 너무 무게감 있는 그러니까 출연자가 너무 오셔가지고 너무 제가 사실 되게 죄송하고 되게 정말 그런 감사한데 어떻게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예. 어떠신지. 그냥 뭐 저는 뭐 무게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책 소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도 옛날에 많이 돕기도 하고 참여도 해봤지만 이따가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너무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책이 깔릴 수 있는 그 서점의 공간도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책이 좀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독자들이 책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작아져서 물론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를 가지지만 유튜브 방송 특히 이렇게 또 기자분들이 책에 대해서 방송을 해주고 하는 게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뵙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킥킥거리면서 제가 너무 여기 없이 말씀드려. 그렇게 경험이 오랜만에 저도 즐거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아오이 가든도 그렇지만은 홀과 사진적으로 많이 읽어보시고 우리도 우리 뭐 같이 계속 책 읽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그 이광호 평론가님 그리고 문학과 시장 대표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 기자 네.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앞으로 왔네요. 그렇죠. 듣고 나니까 어때? 사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아까는 예의상 이해되는 척했다. 아니. 아니야. 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좀 나를 내려놨어. 아.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어. 나만의 독서관에 gat혀 있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아까 그 말씀 제가 그대로 드렸지만은 어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그래 내가 예의상 아 그렇네요. 아 듣고 보니 맞는 거 같네. 이래야 되잖아. 난 그게 너무 막 무서웠거든.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이제 방송이 겉돌죠. 겉돌고 망하는 거고 하나만 하는 소리 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 나는 들으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좀 들긴 돌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어쨌든 개구리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확답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답답해. 답답해. 보는 사람 답답해져. 그 답답한 것도 독서 경험이다. 아이씨. 저는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개구리가 되는 병인가 봐. 그래서 그게 명백해요. 다시 봐도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개구리에 떨어진다는 거는 나 같은 애들이 그렇지. 다른 책에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도 뛰어내는 개구리들인 거지. 개구리가 길거리에 널려 있거든. 그러니까 개구리 되는 병이에요. 이 전염병이. 그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거는 걸리면 개구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병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복이 많은 작가였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작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시대 소설 그 리포트를 하진 않고 저희 그 김초엽 작가를 취재했던 김석 팀장이 직접 취재를 해서 이제 지난주에 나갔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더냐, 작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더냐,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태도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편혜영 작가는 인터뷰를 극도로 싫어하신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아주 한 10년, 10여 년 전에 했던 신문 인터뷰가 몇 개 있긴 한데 방송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 아카이브에 웬만한 건 다 있거든요. KBS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극도로 이제 피해 왔던 작가인데 이제 요번 저희 기획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뭐 카메라 앞에 쓰셨는데 상당히 그 수줍고 그 인터뷰 우리 영상 뒤에 붙여주실 거잖아요.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겸손하고 수줍은 캐릭터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소설을 쓰지? 할 정도로. 수줍으시다고? 네, 그래서 미안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충격을 준 게 미안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터뷰 톤도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었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하여튼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압력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난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텐데 2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기왕 내가 이거 안 읽겠다.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안 읽으셔도 되는데 봤다 내가 그러면 한 번 더 보는 건 좀 추천해. 왜냐면은 저 2번 보니까 좀 이해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세계관으로 진입할 때 약간 좀 장벽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읽으니까 좀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말대로 정말 이 책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통과하면 정말 독서의 지평은 넓어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활자의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합니다. 아방가르드. 2005년의 작품이잖아요. 네. 뭐 엄청 옛날 작품인데도 저는 지금 이런 작품을 처음 겪어보니까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이 독서 경험, 새로운 독서 경험. 그 말에 우리 그냥 낚인 것 같아. 아무튼 그 말에 그냥 수긍해 버렸는데. 저 여러분 그리고 이거 대체 표지가 뭐냐? 이게 전 무슨 되게 기하학적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게 개구리야. 그러네. 네, 몰랐네. 이거를 펴잖아요? 펴면 이렇게 돼. 나 이거 몰랐다. 난 그냥 진짜 기하학적인 끔찍한 칸딘스키 추상한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개구리예요, 여러분. 내가 찾았어요. 근데 개구리가 막 녹아내려서 더 끔찍하다. 더 끔찍해. 근데 이런 내용이야, 실제로. 여러분, 딱 이 내용입니다. 정말 어울리는 개구리가 뭔지 알았어요? 네? 아니 보다가 그러니까 되게 분노의 독서에서 던져놓고 이렇게 씩씩거리다가 아니 뭐야 이렇게 하다가 나 보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보니까 눈이야?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 이게 펴서 요만큼 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 뒤에 그러니까 펼치면 뭘까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근데 얼굴이야? 개구리네? 그렇게 저는 처음 알았네. 예리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칭찬받은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아오이 가든으로 고통받으면서 일단 한 주 독서를 했다. 굳이 뭐 계절을 따지자면 지금 제일 딱 지금 읽기 좋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 나만 고통받을 수 없다. 모두 고통받자. 근데 이게 확실히 남는 게 있는 고통이긴 해요. 그리고 책 읽기 방송을 다시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홀 같은 건 저도 한번 볼까 싶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가 우리 방송 지금까지 다룬 작품들만 보면 그게 다일 것 같잖아요. 은희경처럼 그냥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그런 거였어서 조금 다르면은 김성옥처럼 어떤 문장 미학 뭐 요 정도로 역사적 의미 막 그럴 것 같고 얕볼 수 있는데 소설의 세계는 이렇게 신비롭고 다양하다라는 거를 저희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오이 가든 이렇게 한 주 동안 읽었다. 자, 정기자 다음 주는 우리 무슨 작품을 다룰 예정입니까? 자, 이게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제가 찾아놨는데 제목이 제가 매번 까먹어요. 김연수 작가 많이들 아시죠? 작가는 다 김연수 작가의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인데 이거 책 살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검색하면 책이 안 나와요. 이게 소설집 이름은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I am ghostwriter.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라는 책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설산을 아무리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 책 구입하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그 교보문고 사이트에 안 나와요.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라는 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단편이에요, 이것도? 단편이. 오. 좋았어. 아주 이 편혜영을 조금 이제 좀 지친 영혼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읽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김연수 작가의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안에 있는 다시 한 달 뒤에 설산을 오른다면 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책 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오이 가든의 배경은 그 실제 홍콩에서 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알려지면서 그 격리 조치됐던 아파트 이름인 아모이 가든에서 좀 변용해서 공간을 차용한 소설인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 주민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갇혀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에 관한 괴담이 막 떠돌면서 그 괴담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근데 그런 양상이 되게 흥미로웠고 이 정체불명의 전염병, 아직 원인불명의 전염병이 이 현대문명 자체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상태로 바꿔놓는지 그게 좀 보여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상징적인 공간으로 삼아서 소설을 썼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오히려 방기된 거나 유기된 거나 마찬가지 상태인 거고, 그런 모습이 야만적으로 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떤 식으로 폭력적으로 구는지 그런 걸 좀 드러내주고,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견고하리라고 생각했던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손쉽게 이 반문명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는지, 그런 양상하고도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 되게 소설로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독자로서 소설을 읽을 때 좋아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소설을 쓸 때는 제가 쓰는 이야기들은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오기는 해도 그 현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한 이야기들은 독자분들이 읽으시면 좀 이 세계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내가 아는 세계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좀 흥미로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뭔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세계는 이런데 이 소설에서 말하는 세계랑 어떻게 다르지? 이런 세계가 정말 없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좀 독서 경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오이 가든은 사실 저로서도 좀 낯선 방식의 소설이었는데, 그래서 독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지지해 주시는 독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소설을 쓸 힘을 얻기도 했는데, 소설을 읽고 그 이미지 떠오른 걸 그림으로 그려주신 독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리뷰 남겨주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문학이 다룰 수 있는 세계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한 기분이라고 써주셔서 좀 되게 반갑고 고마운 리뷰였어요. 좀 낯설고 새로운 시도 같은 걸 그 작가들이 시도해도 독자분들이 오히려 잘 받아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경험이었죠. 소설은 항상 구상할 때와 다르게 쓰다 보면 제대로 못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방 실망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았는데 구상 단계와 다르게 소설을 써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도 혹은 이 인물도 상황도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쓰는 게 아닐까라고 막 계속 의심하면서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시도들이 실패하고 실망이 쌓이기는 하는데, 실패하고 실망하면 보통은 일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앞으로 그 다음 작품은 좀 더 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장편 소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라진 사람들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범죄에 의한 실종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좀 사라진 사람들 얘기를 구상하고 있어요. 멋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우리 아까 했던 거 없이 요렇게 끝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 모셨으면 어휴 이러다 중간에 그거 없이 이거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 작가님 방금 끝났어요. 속은 잘 비우셨어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오늘 그러면 우리 해장술 하나 갈까? 소주 한잔 하러 갈까? 순댓국에 소주. 꺼져. 꺼져? 근데 작가님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되게 말씀 되게 좋던데. 방송으로 볼게요. 그럼 되겠구나. 네. 그 생각을 못했네. 되게 손절. 우리 오 작가가 손절 잘해. 깔끔하게. 자, 우리 점심 뭐 먹을까요? 나 너무 배고프다. 점심 안 먹으면 되잖아. 다시 일로 와야 되지? 네네네. 밥 빨리 먹고 가서 해야죠.
다들 밥 안 먹어? 네, 저는 지금 바로 위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 갈 거예요. 같이 보내주세요. 밥 먹고 가. 밥은 무슨 밥이야?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그렇긴 해.